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 PC가 예전에 고장이 한번 났었는데 그 PC 고장 나고 새 PC를 설치를 하니까 요 녹화하는 걸 처음부터 다 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외근이라서 못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 세팅하는데 한 2시간이면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계속 녹화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관적인 측면이 있었고 그게 오늘 상승으로 어느 정도 불식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시장을 달구는 가장 큰 재료는 우리 자체의 재료는 거의 의미가 없고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입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뭐 거의 모든 걸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는 부분, 투자자들의 자금이 없는 부분, 그리고 어떤 투자도 지금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이 기회비용의 증가라는 거. 예를 들어서 대출 이자가 6%다. 어떤 사업을 하든 1년에 6% 영업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제조업에서도 그렇고 6% 이익을 남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회비용이란 것이 금리 수준에 맞춰지는 건데 이 문제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시장이 부정적이었고 시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 인하 여부가 가장 큰 재료인데 지금 연초 물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이게 일시적인 계절적 요인이다라는 걸 거의 확정을 짓는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상태에서는 양적 긴축을 종료하고 그 다음에 양적 긴축 종료 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결국 금리 인하인데 유럽에서 이제 6월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6월을 예상을 하고 있으니 미국에서도 유럽이 6월, 미국이 한 7월 정도에는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굉장히 좀 분위기를 달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관점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새로운 버전을 설치를 하니까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관점이 부정적이었고 사실 우리가 금리 인하가 없다면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지금 그 가능성이 불거졌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제가 기대할 수 있는 차에서는 한국은행이 그동안 금리 인상 기간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6월 정도에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된다면 그 시점에서 보조를 맞추는 정도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했을 때 한국은행이 6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지금 이 건설주들의 구조조정과 좀 맞물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종의 어떤 문제가 그 즈음에 터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심리적인 부분인데 미국 증시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이 미국이 아무리 계속 성장하는 국가를 하더라도 이 선진국가, 신흥국 간의 어떤 강세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2000년대에는 신흥국이 강세였고 2010년대에는 선진국이 강세였고 2020년대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균형을 맞춰가는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지 않나. 그 대표적인 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오늘 3조 원 정도 매도를 했는데 이런 수급이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환매가 도는 부분들은 당연히 지금은 대형주, 외국인이 사는 대형주가 강세고 결국은 그 주식을 팔고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로 가냐인데 당장은 금리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으로 가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제 중소형주로 다시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4월에 감사보고서 시즌이 끝나는 4월에는 중소형주들의 어떤 강세를 점쳐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은 이런 상태고 아시다시피 뭐 제가 말씀드리면 거의 반대로 가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공감이 된다면 반대로 갈 가능성이 크고, 예, 반대로 또 그게 아니고 또 헛소리 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 들면 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잘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오랜만에 이제 그 우리가 다뤘던 종목들, 예, 너무 제가 녹화를 오랫동안 못해가지고, 예, 다뤘던 종목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다 재미는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대형주들이 그나마 움직이고, 그 주변에 이제 보면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대체로 이제 또 원금을 찾는 그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영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특히 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예, 상당히 많이 개선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매물대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삼성전자가 단기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온다면 지수를 견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매수 주체가 기관 외국인이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면서 나머지 종목들을 견인하는, 예, 그래서 유동성 항아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유동성 항아리가 된다라는 얘기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삼성전자에서 많이 탈출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자금이 다른 주식으로 갔을 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예,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식을 대하는, 예, 시각은 이래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했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든지, 예, 그거에 대한 무슨 일이 있었든지 그거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가지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예, 선입견을 지양을 하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지, 예,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말씀드리니까 우리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시장에서는 시간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또 기다리시는 입장에서는 시간차가 아니라 왜 내 종목만 안 가냐, 이런 종목들 네가 아니면 사지도 않았을 텐데 등등, 예, 원망을 하고 계실 텐데, 예, 근데 뭐 좋은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기서 뭐 제가, 예, 다른 대안을 해 드릴 테니까 손절하고 넘어갑시다, 예, 이렇게 돼서 결과가 좋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뭐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서 회복할 때까지는 잘 기다리는, 예, 대응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노레입니다. 예, 제노레이는 뭐 당연히 감사 보고서가 나왔고, 그 4분기 실적도 뭐 그닥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한 사업 보고서를 보면, 예, 특별할 건 없을 텐데, 재무, 예, 현금이 아주 조금 늘고, 순자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955억까지 늘어났고, 매년 이제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예, 이자 지급액이 확실히 늘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그리고 영업이익 127억, 작년에 149억. 127억이란 거는 이걸 보는 게 요걸 보기 위함입니다. 127억이면 4분기가 어떻느냐. 127, 그리고 16, 37, 30 하면 86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 4분기에는 41억?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럼 뭐 실적 나온다고 뭐가 달라지냐 등등 또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예, 그래도 뭐 실적 안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보시면 분기에
예, 분기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어쨌든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1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고 4분기에는 이 정도면 아주 준수하지 않나. 그래서 1분기에 실적이 약화가 됐던 부분은 어느 정도 충격을 수습을 했다. 작년 1분기. 예, 그 이후에 계속 부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은 뭐 좋은 종목에 대한 홀대,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지금 수급이 도는, 그 대형주도 사실 국내에서 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호에 따라서 갈리는 부분이고, 그게 일반적인 시장에서 봤을 때는 매수가 들어오고, 그러면 그 많은 매도, 그러니까 올 들어서만 보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누적으로 코스피에서 약 9조 5천억을 팔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13조 원 정도 샀습니다. 예, 이 정도 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 9조 5천억 팔았던 자금이 다른 주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시장을 빠져나가든지 하는데, 당장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통장부터 갚지 않을까. 그래서 저 자금이 당장 중소형주로 옮겨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대형주 안에서 도는 것도 굉장히 또 차별화가 심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도는 것도 한정적이고, 그렇다고 단기간에 많이 오른 금융이나 보험을 사기도 그렇고, 이런 상태에서 재유입보다는 유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당장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중소형주들이 대형주에 비해서 굉장히 싸다라는 인식을 줄 때, 특히 뭐 금리 인하까지 더해지면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갚는 것보다는 주식을 선택할 거니까,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4월에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이 끝났고 6월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집니다. 물론 이제 큰 폭의 금리 인하는 물가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라든지 아니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버티다가 이제 무너지는 주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물가보다는 이제 경기를 우선을 해서 만약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 그러면 파월은 굉장히 좋은 정책을 펼친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에서 6월까지 중소형주들이 양호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 계속 오른 미국보다는 이제 소외됐던 그 한국 주식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시장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기 때문에 이 매년 막대한 세금을 걷어가는 이 주식시장을 과연 죽이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예전에 주식 고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로 인한 소득이 노동으로 인한 소득을 넘어서면서 노동에 대한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 근데 국가 기능을 하려면 어떻게든 노동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주식시장이 망가지지 않을까에 대한 전망을 예전에 한 2, 3년 전인가 했던 적이 있고, 반대로 지금은 주식시장을 죽이느냐, 그래서 미국 시장만 좋은 상태가 되고 계속 이걸 방치를 해가지고 놔두면 한국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마비가 되게 됩니다. 한국 시장의 시장 기능을 잃게 된다면 한국 정부는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수가 끊어지게 되니까, 그거보다는 좀 그래도 방치하는 것보다는 나은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노레이가 별로고, 하지만 뭐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는 합니다. 다른 거 보고 있으면 속이 터지시겠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전투에서는 계속 지더라도 결국 한 방이면 끝나는 문제니까. 그리고 대한제분입니다. 대한제분은 단기간에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로 올랐다가 적당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동향에 대해서는 뭐 물가가 안정이 되고 있다. 이게 뭐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을 치고 이제 이제 막 추세가 돌아서는 상태가 아닌가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제분도 뭐 역시 당장 평가를 하자면 썩 좋지 않고, 그렇지만 앞으로 조금 더 나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우진플라임은 뭐 양호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 빠진 과정을 보면 대체로 지금 이제 소형주에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소형주에서 그러니까 우진 플라임 같은 경우는 지금 소형주에서 요 하락할 때 보면 뭐 이런 어떤 대규모 청산이 있었습니다. 1월 초에. 그 1월 초의 상태를 보면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이 3월 7일에 변동이 있었던 부분을 봤을 때 3월 7일 주가가 하락하면 별로 없네. 이 비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 근데 소형주가 이렇게 빠지는 것은 아무래도 인내력이 한계에 달한 투자자들의 어떤 감정적인 매도가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았을까. 어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가 무상증자. 이게 무상증자에 대한 얘기 같은데 아닌가? 어... 50원 배당. 아니, 김정순. 그냥 뭐, 이거는 공시 위반인 것 같습니다. 2021년에 공시를 해야 되는데, 공시가 위반이 돼서 무상신주 취득된 게 한 3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뭔 뉴스가 있었나 싶었습니다. 회사가 뭐 큰 흐름에서 지금 부침해 있지만 실적이 줄기는 했지만 이 두 가지를 줄어든 실적만 갖고 보더라도 주가는 굉장히 싼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는 알아서 잘 하시니까 제가 뭐 특별히 또 개입을 해서 큰 성과를 내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중소형주만 다루는데 하필 또 중소형주가 빠지니까 제가 다른 종목만 빠지고 제가 안 다루는 종목만 오르고 뭐 이런 착시가 있어서 약간 억울하긴 합니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HK는 이제 추가 매수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HK가 지금 실적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감사 보고서상에 보면 영업이익이 8억 4천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면 3분기까지 12억이니까 4분기에는 적자가 났다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흑자입니다. 그동안 이제 쌓아놓은 자산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기로에 있는 것 같은데 매출도 줄고 그리고 좀 그 수익성 없는 쪽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조금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00억입니다. 최대 주주 22%, 66억? 이론적으로는 뭐 지금 가격에 매집만 할 수 있다면 66억에 실질 자산 1000억짜리 회사를 가져올 수 있다. 누가 해도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저는 태양광 사업에 집중하기로 해서 제가 그리고 주식 쪽으로 이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제 능력 바뀌고 뭐 물론 이제 지금 한 활동들은 하지만 이제 주도적으로 뭘 한다는 건 다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건 제가 좀 무능해서 그게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지금 태양광 사업에 집중해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거 제가 안 나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예, 아무래도 예, 저는 제가 너무 착해서 예, 독하게 못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 제가 좀 내려놨습니다. HK는 더 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예, 근데 우리가 20%니까 요거를 한 5% 정도 더 편입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차증권은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거의 이제 본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9,500원 정도고 한번 상승했는데 2차 상승까지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4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나빴고 부동산을 터뜨리게 되면 아마 거기에 후속타가 있을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당장은 리스크 관리를 해서 수익이 없다 손실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가 사라져 버리니까 부동산 PF 쪽으로 증권사들이 예, 거기에 따른 어떤 부정적인 영향은 조금 있지 않나. 예, 그래서 현대차 증권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매력적인 가격이긴 하지만 예, 일단 뭐 한계 차원에서 한번 만원 넘어가면 한계 차원에서 한번 줄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YM 예, 바닥을 기고 있는데 YM 같은 경우는 예,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5% 지분 취득 공시고 예전에 그 같이 이제 공동 보유자로 계셨던 예, 이재훈 대표님이 5% 공시를 내셨는데 일단 뭐 목적은 예, 경영 참여 목적 아주 깔끔합니다. 예, 저 같으면 또 구구절절 막 적었을 텐데 깔끔하고 예, 보면 이분이 이 주식회사 거진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성격이 요거가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나서는 것보다는 실제 경영을 하고 그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이 회사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캐스텍 코리아에 보면 요렇게 14%의 보유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보유하신 분도 보면 유진 오토텍이라는 대표이사 예, 이 회사를 운영을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 YM과 굉장히 비슷한 양상입니다. 주소도 보면 제가 사는 데하고 되게 가깝습니다. 예, 연세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 두 분이 아마 비슷한 거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 때 어떤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지분 취득을 하고 경영 참여 목적을 얘기를 하느냐라는 걸 보면 이 회사가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는데 잘 될 수 있는데 그리고 현장에서 요 경영을 하시는 입장에서 뭐 저 같은 주식쟁이가 보는 입장이 아니라 경영을 하시는 입장에서 뭐 이 부분이 조금 아쉽고 저 부분이 좀 아쉽고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제 만약에 회사가 그 캐스텍 코리아처럼 캐스텍 코리아도 요 보드를 하나 열어줬는데 지금 이제 지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14대 14로 비슷하게 됐는데 이 보드를 하나 열어줬습니다. 그 사내이사로 열어주고 그래서 협업을 한다. 그 내용을 대충 뭐 추정을 해보면 예,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뭐 국내 공장을 팔고 수익성이 좋은 베트남 공장을 살리자. 이게 캐스텍 코리아에 대한 내용이고 예, 그렇게 됐을 때 훨씬 기업 가치가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거고 요건 제가 잘은 모르지만 뭐 비슷한 성격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어쨌든 누군가 5%를 샀다라는 것은 예, 이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시가로 봤을 때는 100만 주다 치면 한 27억 정도 되는데 3,000원 기준으로 아니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한 27억으로 봐야 되는데 자, 이 금액을 물론 이제 당연히 여유 자금이시겠지만 뭐 2천만 원도 아니고 이 자금을 투입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점을 보고 계시지 않나. 예, 그리고 그 제가 예전에 공동 보유자로 있을 때 그 회사를 보면 굉장히 알뜰하게 잘 경영을 하시고 이분이 회사 규모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작은 회사니 뭐니 흠집내는 얘기도 있었지만 1년에 한 10억 정도씩 이렇게 불어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됐고
그래서 뭐 은행에서 평가, 제가 기업은행하고 이제 저도 태양광 사업을 하니까 거래를 하려고 갔는데 굉장히 호평을 하는.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고객 자산에 대한 어떤 언급은 안 하겠지만 뭐 수신도 양호하고 뭐 여신도 양호하고 굉장히 좋은 회사다. 이렇게 회사를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만큼 키워왔다라고 하면 그 경영 능력이란 것은 보이지 않게 표현하자면 굉장히 훌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구매부터 해가지고 한번 정말로 뭐 회사 쪽에서 열린 마음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면 뭐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경영하는 회사가 그만큼 이제 양호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해봅니다. 저처럼 뭐 주식쟁이라서 뭐 요란하게 뭘 하는 거 하고 그냥 실망만 안겨드리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즉 개인적으로 뭐 연락을 안 한 지 좀 오래됐지만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